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상심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. 제가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강의를 할 때도 이렇게 보면 이상심리학, 과목 자체 이상심리학 이렇게 배우거든요. 이제 이상심리학 그러면 뭐 이렇게 아주 이상적인 심리를 배우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설마 여러분 중에는 없겠죠. 근데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. 이상심리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을 배우는 심리학이다.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이상심리 과목을 이제 여러분이 배우시면 이상심리에서 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정신 질환에 대해서 자꾸 배우게 돼요. 왜 그러냐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질 때 우리가 무슨 정신질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, 그래서 비정상이 뭔지를 배우게 되는 게 비정상으로서의 이상, 그러니까 이제 정상이 아닌 상태를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상심리의 구성 자체는요, 그러면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이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. 왜 그러냐면 이 기준을 벗어나면 비정상이라고 진단을 하니까, 그럼 기준이 뭔지가 명확해야 우리가 비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다양한 심리학 이론들, 우리가 이제 앞에 심리학 이론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만, 다양한 심리학 이론들에 따라서 그러면 비정상은 우리가 뭘 비정상이라고 부를 거냐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비정상을 그냥 비정상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을 수는 없잖아요. 정신장애를 예를 들어서 신체적인 장애도 얘는 신체 병이 있네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지 않잖아요. 뭐 심장질환, 뭐 그다음에 대장질환, 뭐 소장,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정신질환도 한 덩어리로 묶지 않고 이렇게 세분해서 나누도록 해요. 그래서 세분해서 나누도록 하려면 그 세분해서 나누는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 좀 배우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진단 기준 또는 진단 체계라고 보통 부르는 게 이제 DSM이라고 하는 진단 체계가 있고요. 이렇게 유럽 쪽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ICD라고 하는 진단 체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진단 체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, 우리나라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DSM이라고 하는 진단 체계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, 이건 미국에서 이제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이 미국에서 만든 DSM 진단 체계를 우리나라가 이제 사용을 할 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쓰니까요. 진단 체계를 어떻게 이제 구분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걸 큰 틀을 배우는 거고, DSM 진단 체계는 총 20개의 범주로, 카테고리로 나눕니다. 범주로 나뉘는데 그 20개의 범주 안에서 그럼 첫 번째 범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0개, 20개인데 20번은 거의 안 배워요. 그래서 20번은 거의 안 배우고 19개의 범주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 뭐냐면,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한 건 뭐 우울 이런 게 가장 흔하니까요. 그러면 주요 우울 장애라고 한다면 어떤 증상들이 몇 개 이상 체크가 될 때 이걸 주요 우울 장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준점을 배우고, 요런 증상들이 어느 기간 동안 지속됐을 때 우리가 주요 우울 장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조건들,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. 그래서 시험 문제도 주로 이제 어떤 증상을,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걸 호소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런 사람은 우리가 무슨 진단을 내릴 수 있겠냐, 이렇게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진단명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리스트들이 있거든요. 진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. 진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나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사실 이상심리는 문제를 꼴려면 너무 어렵게 꼴 수도 있어요. 왜 그러냐면 DSM-5 진단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교재 있잖아요. 이 교재에 한 3권 정도 분량만큼 많아요. DSM-5 진단 기준만. 그러니까 진단 기준이, 그러면 그걸 설명하는 건 그거보다 한 배는 두꺼워야 되잖아요. 그렇게 나와 있는 이상심리학 책은 없습니다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배우냐면 중요한 것 위주로 가르치는 게 이상심리학의 특징이에요.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이상심리학 과목 자체가 중요한 것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여러분이 배우시게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진단집 자체가 두께가 이만하거든요.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구석에 있는 문제를 내면 사실은 우리가 그걸 다 커버하는 건 불가능하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어느 부분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과목이다, 한계인 거죠. 뭐 물론 다른 과목들도 다 그래요.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과목들도 뭐 한 부분들이
책으로 따지면 한 권씩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걸 다 묶어서 이게 우리는 아주 압축해서 배우는 거니까. 그래서 전체를 100%다 배우는 건 불가능하다라고. 그런데 좀 중요한 것 위주로 배워서 여러분이 합격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학습이 된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것들 쭉 배우고 이제 뭐 이렇게 문제들, 적중 예상 문제 같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요렇게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합격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. 이렇게 이제 잘 가이드를 해드리니까 이상심리학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여러 번 들으시면서 이상심리학에서 여러분이 준비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숫자들이 좀 나와요. 근데 이제 이 숫자들이 이제 그 A라는 장애를 진단할 때의 숫자와 B라는 장애를 진단할 때 숫자가 좀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들으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 그 숫자들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초점을 많이 두면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쭉 문제를 풀 때는 요게 좀 이상하다라고 체크해내는 거. 정확하게 이게 뭐가 숫자가 어떻게 틀렸다라고까지는 잘 모를 수 있어도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걸 체크해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좋은 성적 받으실 것 같습니다.